안녕하세요, 선생님. 디지털 교육의 이해 1강 디지털 시대 교육 환경에 대해서 마이크로 강의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학교 현장에서는 이제 인공지능 시대의 교육 그러면서 다양한 연수가 이제 진행되고 있죠. 선생님들이 컴퓨터 가지고 오신 다음에 프로그램 소개해주고 각 교과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많은 안내를 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런 예시로 뭐 이렇게 수노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을 이용해서 디벗, 뭐 구글 클래스룸 다양한 걸 이용해서 학생들이 한 작품을 소개한 그런 예시입니다. 근데 저는 인공지능 프로그램 개발 경험이 가지고 있습니다. 20여 년 전 오랜 일이죠. 인공지능 자동 분류 체계를 검색 엔진을 만들어서 소형 화면에서 구현하도록 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인공지능을 활용하면서 이 컨텐츠 기획 이런 부분을 이용하면서 여러 가지 좀 경험을 통해서 이제 이 데이터가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교육을 하면 좋을 건지에 대한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서 또 본 강의에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구글이나 이런 곳에서는 이렇게 인간의 뜻, 이렇게 사람을 검색했을 때 이렇게 자동 분류가 되죠. 이러한 형태를 이제 구현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 좀 핵심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교육 분야에 적용될 그 필요성에 대해서. 이유는 인공지능의 사람 또는 사랑으로 쳤을 때 몇 개의 검색이 되겠습니까? 실제 우리가 그 전체 데이터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검색 내용은 극히 일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인공지능은 전체 데이터에서 요약하고 정리된 것을 이용해서 교육에 적용시킬 수 있게끔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기술 결정론이 나옵니다. 우리가 학교에 또는 교육에 컴퓨터가 필요해서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라 또는 빔 프로젝트가 필요해서 빔 프로젝트 들어온 게 아니라 또는 또 인터넷이 필요해서 인터넷이 들어온 게 아니라 외부에서 기술이 만들어지고 세상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밀려 들어온 그런 부분이 있죠.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걸 딱 이렇게 기술 결정론이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이런 관점으로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기술 발전이 사회 문화, 개인의 삶을 필연적으로 변화시키며 인간은 그것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관점이라는 것이죠. 스마트폰, 인터넷, 인공지능, 카카오톡을 모두가 하니까 나 역시 카카오톡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죠. 그래서 교육에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해야 되는가, 필요한가, 우리가 의문을 가지지만은 실질적으로 모든 데이터와 이제 운영이 인공지능과 데이터 기술로 되니까 자연스럽게 필연적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인공지능은 교육 분야에 왜 필요한가? 이렇게 봤을 때 이것을 제가 한 10여 가지로 이제 요약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뭐 완벽하게 맞다 이런 건 아니지만 이제 오랜 경험 또는 인공지능에서 컨텐츠 기획을 한 기획자의 인식에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선은 전체 데이터입니다. 빅데이터라는 개념보다는 전체 데이터, 우리는 부분 데이터를 사용하고 활용하고 있는데 인간인지라. 그런데 인공지능을 활용했을 때는 전체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게 제일 핵심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데이터 변화를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데이터가 워낙 큰 데이터니까 어느 연구 성과라든지 획기적인 어떤 기술이 발생되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뉴스라든지 또는 어떠한 주요한 이목이 만들어졌을 때나 인식할 수 있지 그전에는 인식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인공지능을 이용할 때 데이터 변화, 어떤 새로운 기술, 새로운 논문, 연구 성과가 나왔을 때 빠르게 인식할 수 있다는 부분이죠. 세 번째는 상대적인 내용을 비교 분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검색을 되었을 때 한쪽만 내는 게 아니라 다양한 내용들을 우리가 보여주죠. 그래서 비교 분석할 수 있다는 부분, 그리고 정보를 융합할 수 있다는 부분. 그러니까 국어과가 있지만 국어에서 음악이 연동이 되고 그 다음 수학이 연동이 되고 피아노 교육이 연동이 될 수 있고 또는 인공지능 프로그램 기획으로 갈 수도 있고 또는 뭐 금속공예로 넘어갈 수도 있죠. 이렇게 그 다양한 융합이 일어날 수가 있다. 그리고 개별화, 사용 수준에 따라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교육계에서는 많이 주목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사용자의 수준의 성향에 따라서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사용 수준에 따라 자료를 제공할 수 있고 그리고 사용자 성장의 변화에 따라 자료를 또 즉시 변화를 시켜서 제공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실시간으로 실시간으로 변화된 데이터를 반영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적용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검증, 데이터를 비교 분석하여 정보 오류를 검증할 수 있다.
또는 이 말은 다르게 말해서 검증의 어려움도 생길 수도 있다는겁니다. 양날의 칼이라 그럴까요? 이것은. 그리고 홀루시네이션. 인공지능 모델이 사실 아닌 내용을 진짜처럼 만들어내는 현상이 홀루시네이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인간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가 없다. 그리고 10번째, 업무량의 변화. 업무량이 경감될 것 같을 수도 있지만 실제 여러 가지 사용자 성향에 따라 개별 수준에 따라 제공을 할 수 있으려면은 데이터가 있어야 되겠죠. 데이터의 생성 업무, 또 다른 업무가 발생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긍정적인 요인도 될 수 있지만 의외로 부정적인 요인 또는 환경으로 또 만들어질 수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디지털 인공지능 시대 그러면서 다양한 변화를 얘기하고 있는데 디지털 및 인공지능 소양은 그 시대 필수 역량으로 간주한다. 그러면서 지금 이런 교육도 생기고 교육청에서 대학, 학교 또는 뭐 스님 일반인들에 대해서 학생에 대해서 디지털 교육, 역량 교육 이러면서 연수도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필수 역량으로 간주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역량이라는 것은 뒤에도 얘기할 수 있지만 소양, 역량 또는 실력 이런 부분이 국가에서 쳐다보는 역량과 개인이 갖춰야 될 역량이라는 부분이 해석이 좀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학교 현장에서 벌써 이 수많은 데이터 또는 수많은 활용 콘텐츠를 활용하고 있고 우리는 벌써 생활에 젖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환경을 변화시키고 있고요. 자, 이런 의미에서 언제를 좀 주목해야 되냐면 2020년 코로나 이때 모두가 원격 교육과 환경을 사용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 핵심적인 것은 원격 교육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디지털 교육도 교육이 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겁니다. 좀 더 과거를 보면 1900년대, 1990년대 이때 보면 이제 인터넷이 본격적으로 보급될 때 아날로그 디지털 변화 시작되었고 2000년대 인터넷 상거래, 옥션 마켓 이제 구글 여러 가지 아마존 이렇게 나올 때가 있었죠. 2010년대 정보통신 기술 고도화되고 스마트폰 많이 적용되고 2020년대 코로나를 통해 가지고 그 전에 여러 가지 환경을 사용하고 있었지만 교육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근데 좀 과거를 한번 봅시다. 이제 최근에도 오늘 오셨던 빌 게이츠 회장님이시고 손정희신데 왜 제가 어떤 특정 정치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90년대 후반 우리나라에 이 조언을 주죠. 이 두 사람이. 다름이 아니라 국가 IMF가 오고 또 국가 성장의 기반이 필요할 때 두 분이 브로드밴드 그러니까 초고속망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또다시 또 빌 게이츠가 오셔서 또 다른 얘기를 하시고 이러한 역사의 반복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당시는 1998년인 것 같고요. 이건 2025년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미션 브로드밴드 그러면서 손정희 씨가 소프트뱅크에서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런 얘기도 많이 좀 하시고 그러는데 적극적으로 이제 정부에서 초고속 통신망이 들어오면서 지금의 환경이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한번 경험이 있죠. 과거에 보면 다름이 아니라 경부고속도로가 만들어지면서 그러니까 차량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도로를 만들죠. 그러니까 도로를 만든 다음에 어떻게 되나요? 그 도로가 있으니 이제 차를 사용하게 되고 차를 사용하니 물류가 빨라지게 되고 물류가 빨라지게 되니 또 지역 내 대전이나 괴산 지역 등등 내륙 지방에서도 신선한 수산물을 또 먹게 될 수 있고 또 서울까지도 이제 이전되고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지금 이러한 것이 같은 매체 또는 미디어의 근간적인 그러한 영향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두 가지가 좀 이렇게 주목하고 있는데 하나는 전자책 또는 디지털 교과서입니다. 많은 논란이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단순한 디지털 교과서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종이 교과서도 같이 하죠. 그런데 이 미디어를 바뀌었을 때 단순한 어떤 변화, 디지털로 볼 수 있다는 정도 수준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문화 또는 우리 생활 패턴 또는 학습 어떤 경향성 이런 부분이 변화가 많이 일어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에스토니아에서 2005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전자투표라는 것이죠. 이 전자투표가 일어나면 단순하게 오프라인에서의 투표를 전자로 했다, 편리하게 했다 이걸 떠나서 어떤 문화
또는 경향성, 그리고 어떤 의식의 변화, 이런 부분이 크게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가져봅니다. 자, 그리고 그 변화에 또 우리나라에서는 이 분을 잊을 수가 없죠. 다름이 아니라 정길남 박사님이십니다. 다르면 이분께서는 1974년 컴퓨터공학과 이렇게 박사학위 취득하시고, 그 당시 1970년대 나사에서 제트 추진하시면서 79년 입국하셔서 그걸 80년대 구미전자통신기술소와 서울대학교에서 연결하면서 우리나라의 최초의 인터넷 프로토콜을 성공시키겠죠. 그래서 이 배경을 이렇게 가져가시고 있고, 한국을 아시아 최초의 인터넷 국가로 이제 기술을 기반을 다지신 분이 이 정길남 박사님이시죠. 그리고 또 한 번은 공병우 안과 의사시죠. 일제시대 때 이제 한글에 대해서 굉장히 또 심취하시고 연구를 하시고, 그리고 또 이분께서는 의사 선생님이시지만 다름이 아니라 이 타자기를, 또 이벌식 타자기를 만드셨죠. 그 다른 타자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분께서 좀 기반을 다지신 것 같습니다. 이제 공병우 이제 의사 선생님이시죠. 이런 분들이 있어서 지금 우리가 있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그런데 코로나19 이후 전 세계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삶의 변화가 초래됐는데 모든 영역의 디지털화가 가속되었다. 그래서 코로나19에 대해서 이제 우리 나왔을 때 이 디지털 시대 인식 변화 또는 교육의 변화가 크게 일어나지 않았는가. 이 당시 학교에서 이제 EBS를 활용했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EBS 서버 담당자 분께 정말 고마워해야 되지 않을까. 왜 갑작스럽게 전국의 초, 중고의 모든 학생들이 EBS를 사용했고 아침 8시 30분 또는 9시에 순간적으로 그 접속을 해 들어갔을 때 그 서버가 버텨냈다. 그건 정말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으셔가지고 이 자리나마 이제 감사한 마음을 제 전하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디지털 전환 속도가 가속화되었고 디지털 전환의 파급 효과 및 범위가 매우 빠르게 확장되었고 원격 교육의 디지털 인식의 변화, 일부가 아닌 모두가 원격에 참여하죠. 이 부분을 좀 더 설명을 드린다 그러면, 예전에 스님들께 원격 교육은 교육입니까? 라고 그러면 한 10여 년, 15년 전 이러면 그건 아니라는 분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한 70%, 80%? 그리고 한 원격 교육이 좀 전환되면서 한 50%? 그러다가 디지털 교육에 이제 코로나가 된 다음 그것도 수업이 될 수 있죠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정말 많은 의식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근데 이런 부분은 이제 특이점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좀 많이 얘기하고 있죠. 다름이 아니라 여기 기술 개발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인간의 어떤 지능 이렇게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이렇게 겹쳐서 따라가지 못하는 이 순간 저희가 이 부분에 있지 않는가,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기본 개념 폰노이만이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름이 레르 커즈와일이라고 2005년 특이점이 온다는 통해서 더 전에도 있었지만 일반인들에게 많이 알려지게 되었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교육이나 정치, 디지털 환경에서 이 지점에서 지금 지나가고 있지 않는가. 근데 여기서 또 얘기하는 것은 뭐냐? 다름이 아니라 기술의 통제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통제 가능하냐? 이런 부분이. 근데 기술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료가 들어오고 이랬을 때 교육계에서도 이 부분이, 교육 내용이 통제 가능하냐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7월 30일에 이제 뉴스인데 샘 올트먼이 테스트 과정에 두려움을 언급했다. 폭탄 개발 같았다. 이렇게 했는데 이런 과거에 있었죠. 실라르드, 다름이 아니라 이 헝가리 1939년 헝가리 출신 물리학자 레오 실라르드는 핵분열 반응이 무응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리고 아인슈타인과 함께 이제 편지를 쓰고 미국이 핵폭탄 개발에 관한 맨하탄 프로젝트가 진행되죠. 그런데 지금 이 순간 그때 느꼈던 두려움이 이 부분과 매우 유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가져왔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다시 말해서 기술의 통제성에 대한 부분하고도 맥이 같이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디지털 인공지능 소양과 역량을 요구하면서 개인의 입장과 국가의 입장이 좀 다르다기보다는 보는 관점, 해석이 좀 차이가 있죠. 벌써 우리는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돈도 보내고 사진도 찍고 팩스도 보내고 메시지도 보내고 여러 가지 업무에 진행되고 있죠. 근데 디지털 인재 양성 그러면서 이제 국가에서도 기술 발전에 따른 시대적 요구 그러면서 이런 능력을 갖춰라 이렇게 하면서 요구하고 있는 이 두 가지의 모습이 같이 공존되는 그러한 교육 현장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 디지털 교육 그러면 가장 중요한 많은 내용이 나오는 게 디지털 리트러시입니다. 리트러시 그런 문해력이죠. 다름이 아니라 어떤 정보를 읽고 내용을 요약하고 그걸 적용시키고 그리고 그것을 판단하고 좀
좀 더 창의력을 가지게 어떤 작품을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적용시키고 그게 리트러시죠. 근데 이게 디지털이 들어가면서 그 내용과 범주가 확대되는 내용 형태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한번 보시면 기능적 기술, 창의성, 비판적 사고, 사회 문화적 이해, 협력, 효율적 소통, 정보 검색, 디지털 안전 등 이 모든 것들이 디지털 리터러시에 뭉쳐져서 어떻게 보면 비빔밥 같은 상태가 되는 겁니다. 비빔밥 같은 경우는 다양한 걸 넣을 수 있죠. 그 모든 것들이 버무려져서 이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디지털 리터러시가 화두처럼 떠올랐는데 교육학과 전공자가 보는 리터러시 거의 공통적 맥은 같은데 약간 차이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컴퓨터 공학과에서 얘기하는 리터러시 그리고 사회학과에서 얘기하는 리터러시 기술자가 생각하는 리터러시 정부 관계자가 얘기하는 리터러시 조금 차이가 있지만 맥은 같지만 약간의 모양새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디지털전에 사회적 합이 필요한 것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중에 저작권, 법적 책임, 기술의 공존 등 이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특히 교육과 학문 분야에서 인공지능 창작물 활용의 한계성에 대해서 주요 내용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유용하지만 오용 표절의 우려에 대한 부분도 많이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 시점으로 여겨집니다. 자, 그리고 기술의 융합과 통제성의 의문을 가지고 있는데 인공지능은 사회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래 윤리적, 사회적 문제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서 인공지능, 기계학습, 인공지능만 딥러닝, 인지컴퓨터, 뉴럴모픽 컴퓨팅 여러 가지 기술들이 버무려져서 지금 적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라기보다는 이 특성이 이제 기술의 융합이 인간이 생각을 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각각 기술이 만들어졌는데 랜덤하게 그냥 붙어버려서 융화하고 진화해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VR 장비가 있었죠. 그리고 드론이 있었고 군사 기술이 있었고 합쳐져 버리죠. 이런 부분이. 근데 여기에 또 다른 부분이 또 들어갈 수 있겠죠. 로봇 기술이 들어갈 수도 있고 다양한 미술 기술도 들어갈 수 있고 여러 가지 기술이 들어가 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튼 이제 제가 지금 주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기술의 개발이 다 되고 있지만 그 기술을 개발했을 때 이렇게 적용될 수 있을 거라고 그 기술을 만든 사람은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사용자도 모르고 있다가 랜덤한 기술이 섞여 들어가면서 거기에 지금 새로운 어떤 무언가가 나오게 되어버린다는 그런 시대는 겁니다. 자, 그리고 미래 교육을 위한 시스템 접근의 필요성은 이해. 그러나 기술 개발 및 사회 변화가 너무 빠르다는 부분이고 그리고 총체적 이해 활용 자세가 요구되는데 국가 주도 총체적 기술이 아닌 민간 주도 경쟁 기술이 개발이 필요한 시대가 되지 않았는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너무 빠르다는 것이죠. 근데 국가가 다 준비하고 계획하고 이렇게 해서 가기에는 벌써 기술 속도가 너무 빠르니 이런 부분이 이제 점점 민간에 전환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주 산업이겠죠. 지금 국가에서 사용하던 총체적 기술이 이제 민간 주도 경쟁 구도로 이제 개발되는 시점. 그래서 이제 교과서도 그렇습니다. 국가에서 이렇게 또는 인정을 해주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점점점 이제 민간으로 전환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가져봅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 이제 카카오톡하고 디지털 교과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걸 카카오톡을 보자는 것이 아니라 카카오톡을 왜 까나요? 보면 일상적인 대화를 하고 그리고 파일 게시물을 전달받기 위해서 그렇죠. 좀 여담을 한다면 제가 학부 때 이 메신저에서 파일 전송 기능에 대한 이제 프로그램을 기획한 적이 있습니다. 카카오 나오기 전이죠. 그때 나왔던 팀들이 카카오도 간 것 같아요. 근데 여튼 그때 이게 전파될 때 초창기에는 이 메신저가 MS 메신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파일 전송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파일 전송에 대해서 90년대 말 때 제가 만든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카카오톡 그 기능보다 왜 깔게 되고 왜 어떻게 전파될까요? 사람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입소문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게 깔게 되죠. 근데 우리 교과서는 어떻게 되나요? 분명히 국가에서 하긴 부분이 있는데 교과서랑 지금 종이 교과서랑 많은 충돌도 나고 여러 가지 업무도 있고 문제성이 또 대두되어서 지금 잠시 보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정말 디지털 교과서를 잘 만들고 필요하고 또 현장에서 사용률이 좋다라는 인식을 가지게 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디지털 교과서가 전파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선생님, 우리는 지금 기존에 이 스마트폰이 있고 기존의 아날로그 전화 또는 디지털 전화죠. 근데 이 전화기 형태가 두 가지 극단적인 모양을 같이 가지고 있지만 대부분 이 스마트폰으로 넘어갔죠. 근데 이 디자인을 보면은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왼쪽 디자인 같은 경우는 다 만들어지고 또는 사용자 편의를 받아서 모든 기능이 다 들어갔습니다. 근데 사용자는 더 이상 이것을 변화시킬 수가 없죠. 그 종착적 같은 그러한 디자인의 구성입니다. 근데 오른쪽 스마트폰은 내가 원하는 어플을 깔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취향으로 만들 수도 있죠. 배경 화면도 만들 수 있고 기본 기능은 구현을 건들 수는 없지만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내 개인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는 이것은 종착점이 아닌 시작점으로서의 지금 어떤 구현의 디자인이지 않습니까?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지금 우리 교육계도 교과서라든지 교육이 하나의 종착적 형태가 아닌 지금 시작점, 출발점 형태의 구성으로 전환이 되고 있는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초연계 사회가 나오고요. 그리고 또 한 분 이제 학자라 그럴까요? 또는 연구자라 그럴까요? 구도 가즈미라는 분이 계십니다. 학교를 만들자라는 분이 계시고요. 이분은 일본의 이제 건축학과였습니다. 자녀를 학교에 가니 너무 놀란 거예요. 30년 만에 학교를 가니 학교가 자기가 다녔던 곳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환경이. 어떻게 세상은 이렇게 변하고 있는데 이 30년 동안의 학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가. 그런 생각으로 학교를 변화시키고 그런 디자인을 제안시킨 분이 구도 가즈미입니다. 지금 우리가 초연결 사회에서 디지털 학교, 디지털 교육에 지금 하고 있는데 이 구도 가즈미와 같은 생각을 또는 컨셉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는 그러한 시점이라고 여겨집니다. 자, 집단화된 학교 공간에서 개인화된 학습 모델이 지금 켜되고 있죠. 선생님 밑에 이 왼쪽이 무슨 사진인지 아시는지요? 제가 이미지를 가져왔는데 서당입니다. 왜 서당을 가져왔냐? 얼굴 보시죠. 어린아이도 있고 중년도 있고 나이가 많으신 분도 있고 실제 교육사를 보시면 서당에서는 종합된 전체 교육이 아니라 개별 교육 과정이 일어났죠. 근데 지금 우리는 획일화된 교육, 그러니까 교과서가 있고 진도가 있고 학생 개인의 어떤 개별화 모델을 적용시킬 수는 없었죠. 워낙 많이 이렇게 학생이 많으니까. 근데 지금 디지털 환경이 되면서 개인화된 학습 모델을 적용시킬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건 교육부 이외에도 이 경제교육관리 이렇게 내용이겠는데 기획재정부 회의가 있었습니다. 잠시 참석한 적이 있었으면 저희 학교에서 있어. 근데 이때 얘기하신 것이 이러한 경제교육을 디지털 교과서 또는 어떠한 학교에 보급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부 이외에도 교육 관련 기관 이외에도 다양한 기관에서 교육 콘텐츠 접목을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제안드렸던 것은 다름이 아니라 디지털 교과서였고 디지털 교과서와 협력해서 이러한 각 부처의 내용을 자연스럽게 흡수시켰으면 어떨까라고 그냥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 다양한 수업 방식이 출현하고 있는데 블렌드 러닝, 하이브리드 러닝 등 방식도 얘기했죠. 또는 하이플렉스라는 것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다양한 수업 방식이 지금 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마이크로 강의라고 짧은 시간 내에 그냥 쇼츠죠. 어떻게 보면 하나의 핵심 내용이나 주제를 소규모 학습 단위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어렵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그 내용 전체를 이 강사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전문가여야 되고 그 내용을 핵심만 이용해서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짧은 시간에 설명을 해내야 돼요. 그게 마이크로 강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스타그램이나 쇼츠를 만든 정도 수준이 이상이어야 된다는 거죠. 전문 내용은. 근데 이게 어려운 강의인데 이러한 강의를 이제 소비자, 학생들은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교직 생활의 만족도를 갑자기 내는데 이게 좀 필요합니다. 왜냐? 지금 이런 업무가 학교로 왔을 때 선생님의 그 업무량이 과도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이제 선생님께서 떠나고 있고 또한 업무량이 과도하게 지금 많아지는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개별 성장 목적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대량 교육에서 개인화 학습 시스템으로 지금 넘어가는 시점이고요. 그리고 또한 또 민감한 입시 문제와 또 교육은 또 관련되어 있죠. 그리고 특히 고교학점제
준비한 내용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또 극심한 혼란, 그래서 멈추자는 의견도 굉장히 지금 많아지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시점에서 또 하나 이 디지털 교육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 완전학습 이론입니다. 물론. 근데 완전학습 이론은 블룸만 제시한 것이 아니라 좀 몇몇 학자들이 했습니다. 근데 가장 대표주 블룸이겠죠. 근데 블룸은 다름이 아니라 개별화 자료 또는 적절한 지간과 시간을 주어진다면 완전학습에 도달할 수 있다는 그러한 어떤 이론을 제시했습니다. 근데 이 이론에 디지털 개별화 학습에 대한 그런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어서 1984년에 제시한 완전학습 이론이 다시 주목받게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 기존에 개별화 교육이라는 게 있었죠. 그러나 보통 통상적으로 특수교육 쪽에 이 개별화 교육 가이드 또는 학습 업무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자, 특히 인공지능 지능형 투트닝 시스템 ITS는 학생들의 학습 데이터를 기반으로 맞춤형 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도구로 주목받고 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데이터가 필요하다. 어떻게 수집할 것인가? 이 부분이 중요하죠. 미래 교수의 역량과 변화되고 있고 원격 교육의 역사 이렇게 내용이 있는데 많은 역량이 변화되고 있다. 그런데 선생님 이게 우리가 처음에 맞닥뜨리는 게 아니라 역사가 한번 있습니다. 100여 년 전에 100년 전이라 그럴까 지금 초창기 1900년 초창기 시카고 대학이 설립될 때 이때 윌리엄 레니 하퍼라는 이 교수님을 굉장히 유명한 교수님을 총장으로 했습니다. 근데 이 총장님은 편지를 통해서 히브리어 경험을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편지를 통한 원격 교육을 해본 거죠. 그래서 시카고 대학 총장에 와서 이제 원격 교육을 통한 이제 학위를 줄 수 있다 또는 교육을 진행하자고 얘기했어요. 그때 다양한 일들 안 됩니다. 이거는 교육이 아닙니다. 또는 재정 돈을 지원해 줄 수 없다. 또는 그 업무는 너무 늘어나니 초임 교수에게 주는 성향도 나타나고 지금에 일어나는 다양한 일들이 이 100년 전에도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근데 또 하나 예로 방통대 로스쿨 설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최근에 17세 캘리포니아 최윤수 변호사 국내에서 청년이 이렇게 또 변호사가 되고 검사가 되고 이런 일이 있었죠. 근데 이 배경에는 이 학생이 캘리포니아에서 원격 교육으로 이 강의를 들으면서 시험에 합격했다는 부분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방송통신대학교에서 지금 로스쿨을 이제 하자 이런 것을 설치법에 대해서 2001년에 지금 발현되고 얘기하다가 적극적으로 얘기하다가 지금 이제 멈춘 상태죠. 아마 추후에 되지 않을까, 다시 한번 언급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이플렉스 수업을 또 하게 되겠습니다. 다양한 블렌디드, 하이브리드, 그리고 또 하이플렉스 이런 얘기 나오는데 하이플렉스는 대면 수업, 실시간 온라인 수업 또는 실시간 온라인 수업 등등 이제 이렇게 강의 수업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하나를 선택해서 자유롭게 수업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좀 뭐랄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기존의 학교에서는 말도 안 된다. 어떻게 출석을 몇 매기고 이렇게 또는 출석을 매기죠. 근데 그걸 이렇게 선택할 수 있게 하냐 그러는데 지금 벌써 현장에서는 이제 실시되고 있죠. 그러면 출석은 필요한가라는 의구심을 또 가질 수 있게 되겠죠. 왜? 시험만 치면 되지 않는가? 이 모든 것들은 이제 학생의 책임하에서 진행되면 어떤가? 이제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 아닌 대학교나 대학원 과정에서는 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형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그리고 코로나19 교육 환경 경험의 인식의 분석에 있어서 지금 그리고 원격 수업 형태가 콘텐츠 활용 중심 그리고 2개 이상 혼합형, 과제 중심, 실시간 상방향 이런 것이 있었죠. 근데 문제는 학생 간의 학습 격차가 매우 커짐. 그래서 대략 한 80%는 학습 격차가 많이 일어난 것도 우린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왜 이럴까요? 학교에서는 어떻게든 학생이 따라오지 못하거나 그랬을 때 선생님께서 책임을 지고 그 학생을 이끌고 가려고 많은 노력을 하죠. 근데 영상을 주어지거나 또는 실시간 어떤 것을 하게 되면 검사도 하게 되지만 거기에 대한 책임감과 원격 교육의 책임에 대한 그런 부분이 전가가 많이 학생 그리고 시청자 거기 참여자가 가지게 되어버리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커져버리게 된답니다. 학습 격차가. 근데 또 문제점은 학교에 돌아왔어요. 이 학습 격차를 줄이는데 너무너무 선생님들이 힘들어한다는 부분이죠. 그 디지털 기반 맞춤형 교육 방향을 하고 있지만 이 부분이 가장 어떤 문제 해결이 될 과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등교 수업, 원격 수업 효과 이렇게 얘기했는데 원격 수업 중 학습 부지나 지도가 안 된다. 전혀 지도가 안 된다. 한 80% 제가 다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등교 수업 대비 원격 수업 효과는 어떠냐?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거의 동일하다는 아니지만 좀 한 50%, 70% 정도 되는 것 같다. 얼굴을 보면서 하는 수업에서는 한 50에서 70% 정도 이 정도. 그리고 극단적으로 이건 수업이 될 수 없다. 너무 효과가 미비하다.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자, 그리고 학습 집중도 차이가 많이 일어나는 거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디지털 교육을 하면서 지금 사회에서는 두 가지적인 마음을 같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거 필요하다. 이거 꼭 적극적으로 빨리 해보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 아직 좀 부족하지 않을까. 문제점도 많은데 이 두 가지가 같이 이렇게 드러나는 양가적 반응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참고로 이 노래 중에서 어떻게 이별까지 사랑하겠어 널 사랑하는 거지 그러면 좀 두 가지 메비우스티처럼 이렇게 노래 가사를 적은 악동 뮤지션이 생각나서 그냥 가져와 봤습니다. 여튼 우리 교육은 지금 진화 중이다. 인간은 지금 또 진화 중이고 그리고 사람은 인공지능을 만들고 인공지능은 사람을 발전시킨다. 지금 이런 시대에 우리는 도입되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이런 부분의 내용 보면은 학교는 진화를 했을 때 공진화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죠. 공진화는 2개 이상의 개체나 시스템이 상호작용을 통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동시에 진화하는 과정. A가 변하면 B도 거기에 반응하고 다시 B의 변화가 A의 영향을 주는 상호 진화 관계. 그래서 우리 교육공학이나 디지털공학에서 학습자하고 교육환경, 기술 콘텐츠, 교수 등 상호작용을 통해 동시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 않는가. 디지털 교육을 하면서 그것을 참여자가 학생하고 교사 또는 여러 관계자들이 있는데 그걸 함으로써 기술도 개발하지만 또 그걸 사용자도 변화하는 그러한 공진화의 효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래에는 일상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선생님, 이 mp3 처음 나왔을 때 반응이 어땠는지 아시죠? 이제 음악을 파일로 듣는다. 지금 이것도 이제 없지만 다름이 아니라 어떻게 음악을 파일로 들을 수 있냐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mp3를 넘어서 대부분 CD나 LP, mp3를 듣지 않고 거의 대부분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스트림을 통해서 지금 듣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우리 교육도 이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익숙하지 않음, 그러나 미래의 일상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